유독 제 친구 중에는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라 돈이 많이 없었기에 노래방을 가기는 힘들었기도 했고 그 친구가 사는 집은 방음이 안 되어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같이 노는 친구 중 한 명이 집에서 노래방을 했었는데 주점과 가까운 노래방이라 자주는 갈 수는 없어도 가끔 친구 부모님 허락하에 그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주구장창 부르곤 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는 영준, 노래방 집 친구는 지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부모님은 주점을 정리하신다고 하셨고 정리하기 전 여행을 다녀오신다며 해외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노래를 실컷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떠있는 영준이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의 부모님께서는 노래방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노래방 이용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준은 지훈에게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열쇠를 빼돌린 다음 딱 하루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냐며 말이죠. 지훈은 영준이 워낙 노래방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열쇠 빼돌리기에 성공했고 부모님이 떠난 당일 오후 5시쯤 영준과 만났습니다. 야, 전기세만이 나면 들키니까 너 들어가면 1번 룸에만 불 켜고 거기서만 노래 불러라. 그리고 들키면 안 되니까 과자 같은 거 다 먹고 깨끗하게 들고 나오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밖에서 문 잠그고 가면 너 못 나오는데 진짜 괜찮아? 그래, 야 괜찮아. 내가 다 놀고 깨끗하게 치울게. 그럼 오늘 새벽 2시에 문 열어주러 오는 거지? 그래, 야 너랑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여자친구 오늘 생일이잖냐. 그럼 재밌게 노래 부르다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알았어 걱정 마. 야 그리고 작작 불러. 너 귀신이 노래 좋아하는 거 알지? 자식 겁주지 마라. 노래 좋아해서 같이 부르면 나 대박 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부르고 있을 테니까. 지훈이 부모님의 노래방은 밖에서 잠그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영주는 갇힌 채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고 지훈과 인사 후에 영주는 1번 룸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노래를 불렀을까? 누군가가 룸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주는 노래 욕심은 무서움보다 강했고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룸에 들어온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띵동 하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지훈에게 온 문자였다고 해요. 나가. 영주는 지훈의 문자에 아리송했지만 아까 귀신 이야기도 있고 겁주는 건가 싶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답장도 안 한 채로 다시 노래 부르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느덧 3시간이 지났고 그때부터는 룸 밖이 아니라 룸 안에서 누군가 함께 있는 듯한 기분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나더랍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무려 6시간을 노래를 원없이 부른 영주는 지훈이 올 시간에 맞춰 뒷정리를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지훈이 문을 열어주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영준에게 지훈이 전화를 했고 얼른 집 앞으로 나와보라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랍니다. 영준은 지훈이 혹시 부모님에게 들킨 건가 싶어 알겠다고 하고 서로 동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너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부모님한테 들킨 거야? 아니, 안 들켰어. 너 그날 1번 방에서 노래 부른 거 맞아? 그래, 네가 1번 방에서 노래 부르라며. 네 덕에 실컷 불렀지. 휴, 왜 그러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 여행 가실 때 어차피 정리할 곳이라서 전기 끊어놓고 가셨대. 그럼 전기가 아예 안 됐다는 건데 너 불 다 꺼지고 기계도 안 되는 노래방에서 도대체 어떻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냐? 내가 혹시 몰라서 1번 방 가서 기계 켜봤는데 혹시나 안 되던데? 그리고 나중에야 한 사실이지만 1번 방은 이상하게 손님들이 기분 나쁘다며 자주 나왔던 방이기도 하고 지우는 영준에게 나가라는 문자를 보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 확인했을 땐 문자 수신 내역도 그 문자도 어디에도 없었죠. 파주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불을 끈 뒤 정차하지 않고 달리는 버스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건 바로 아시다시피 해체하는 차입니다. 시간표를 막차까지 마친 뒤 차고지로 회수되는 차량입니다. 3월 중순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회차를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차를 멈춘 상태에서 혹시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분실물이 있는지 쓰레기가 있진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내부등을 모두 껐습니다. 그리고 봄이 아직 오지 않은 추운 날씨에 몸을 한번 떨며 기어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오래된 시동소리와 함께 버스가 출발했고 출발하기 전 내부 백미러를 한번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힐끔 룸미러를 보았을 때 어두운 좌석들 중 뒤에서 3번째 의자에 어떤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하며 실내등을 다시 켰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불을 끄고 룸미러를 봤을 땐 그 여잔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실내등을 켜고 바라보면 아무도 없었고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다시 등을 끄고 백미러를 쳐다보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차도 거의 없었고 도로 옆으론 비닐하우스와 논이 가득한 그런 한적한 곳이었지만 그날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 그 자세, 그대로 그 여자는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착각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차가 덜컹거릴 땐 그 여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일단 가빠지는 숨을 부여잡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른 차고지로 향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삑 하는 하차벨이 울리며 저는 너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급정차 시 주위에 차가 없었다는 것과 어두운 시골길에 버스는 멈춰 섰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차의 핸들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내 옆에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미안해요. 속삭이는 음성이라 확실하진 않았지만 슬프게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죽고 싶다. 김주민의 머릿속은 그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매일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음은 그것을 지워줄 만한 훌륭한 수단같이 느껴졌다. 집에 남겨온 가족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주민은 수혜를 향해 발을 디뎠다.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에서 입고 온 옷 그대로 수혜에 들어왔다. 이대로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죽으면 좋을 것 같다. 수혜에는 들개가 많다고 들었다. 개한테 물려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신분이 밝혀지지 않도록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만한 물건은 전부 집에 두고 왔다.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자신이라는 것이 알려져 가족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서였다. 그저 계속해서 걸었다. 수혜는 문자 그대로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무줄기의 다각색이 시선을 덮는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초록색 잎들이 가득 덮여 하늘을 가리고 있다. 가만히 계속해서 걷는다. 힘이 빠져 주저앉으면 그곳에서 죽는 것으로 하자. 곧 해가 지고 수혜는 완전한 어두움으로 뒤덮인다. 양손을 헤엄치듯 내저으면 곧 나무들에 부딪힌다. 그런 완전한 어둠의 세계를 다만 걷고 또 걷는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라도 배는 고프다. 물론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식량 같은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죽기 위해서 수혜에 들어왔는데도 배고픔이 그를 습격한다. 무엇이라도 좋다. 나뭇잎이라도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걸었다. 문득 나무 뿌리 같은 것에 걸려 그대로 넘어져 버렸다. 높이 자란 잡초를 해치자 동물이 도망치는 소리가 난다. 드디어 죽을 곳을 찾은 것이다. 굶어 죽던 아까 그 동물에게 잡아먹히던 빨리 생을 끝내고 싶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강렬한 공복감이 있어 무엇이라도 입에 집어넣고 싶었다. 그런데 코끝에 좋은 향기가 느껴졌다. 아까 그 동물은 좋은 향기가 나는 저것을 먹고 있었던 것인가? 코를 베어가도 모를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주위를 살핀다. 그러자 손이 푹 하고 따뜻한 그릇 안으로 들어갔다. 희미하게 물렁물렁한 것이 손에 잡혔지만 밥과 반찬 같은 것이 확실했다. 아마 캠프를 하러 왔던 누군가가 먹고 버리고 간 것 같다. 아직 따뜻한 잡탕죽인 것 같았다. 주민은 죽을 양손으로 떠내 얼굴 가까이에 대고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았다. 썩기 시작하고 있는지 조금 시큼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분명히 사람이 만든 음식이었다. 주민은 허겁지겁 양손에 잡탕죽을 먹었다. 쌀의 맛이 감격스러울 정도로 맛있다. 틀림없는 닭고기에 씹히는 맛, 야채의 단맛. 그것이 그리운 가족의 요리와 같은 맛이어서인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심해서인지 계속 눈물이 흐른다. 맛있다. 맛있어. 혼자 독백하면서 주민은 잡탕죽을 먹었다. 배가 반 정도 찼을까? 갑자기 몰려온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주민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 배도 부르고 이제 이대로 죽을 수 있다면 좋겠다. 마지막 소원을 빌고 주민은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주민은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옆에는 수면제병을 손에 쥔 남자가 쓰러져 있다. 으악! 이라고 고함치는 주민. 남자의 사체는 들개에게 물어뜯긴 듯 배가 찢겨져 있었다. 덜렁거리는 피부 속에는 찢겨진 위 주머니가 보였고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최후에 먹었던 어제 그 잡탕밥이 가득 차 있었다. 아오키가하라 수에 후지산 북서쪽에 위치한 3,000헥타르에 육박하는 거대한 숲.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매해 70명 이상의 시체가 발견되는 곳이며 2003년에는 무려 105명의 자살자가 나오기도 했다. 그 크기가 너무나 광대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으며 안에는 자살한 사람들의 인육을 먹고 자란 개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실화입니다. 저는 10년 전쯤 긍정지역 외진 외곽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느 맨션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맨션의 인근에는 커다란 빈집이 있었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땅은 넓고 푸른 무성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얽히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재미있어 보이는 그곳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친구 송목이와 함께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낮인데도 그곳은 어쩐지 어둑어둑하고 키랑 비슷한 정도까지 자라난 풀이 가득해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 정문으로 가봤지만 역시 문이 잠겨져 있어서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탓에 흐릿하기는 했지만 안의 모습이 어떤지는 대충 볼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가구가 드문드문 남아있어서 선반이나 소파, 작은 책상이 보였습니다. 안을 몰래 살펴보고 있는데 뒤에서 송목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리 선반이 있고 안에는 공예품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공예품 중에는 프랑스 인형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순간 소름이 돋고 무서워져서 당황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작년 8월, 저는 그 탐험 이후 이사를 해서 송목이와도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운 좋게 연락이 닿아 옛날 살던 마을로 돌아가 송목이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야기 꽃이 피우고 있을 때 탐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다 보니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지금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정체를 확인하자 라고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7시 손전등을 가지고 함께 빈집 앞으로 갔습니다. 공포보다는 그리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완전히 같은 경로로 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서 겉을 따라 돕니다. 그 시절은 그렇게나 길어 보였던 잡초도 지금은 허리에 닿을 정도입니다. 둘이서 창문 쪽으로 가서 안을 확인했습니다. 바뀐 것은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인형이 놓여있던 방이 보이는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본 순간 송목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전등에 비친 유리 선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인형입니다. 키가 180은 좋게 될 정도로 커져서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 손은 유리 선반 밖으로 밀려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성장한 것처럼. 송목이와 저는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송목이의 집으로 돌아가 쭉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민호는 폐병원에 혼자 찾아갔다. 목적은 사진 촬영이었다. 폐가 매니아인 민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다. 분위기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오렌지빛 석양이 병원에 내리쬐는 타이밍을 노려 카메라의 렌즈에 눈을 댄다. 아름다운 색에 감긴 폐병원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아름다웠다. 민호는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고 그저 열심히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때 민호는 팔에 열을 느꼈다. 석양에서 느껴지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열과는 다른 팔이 쪼글쪼글하게 눌어붙을 것 같은 강한 아픔을 수반한 열이었다. 아야! 민호는 열을 느낀 팔을 감싸안고 당황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몇 미터 정도 벗어나 조금 전 자신이 있던 곳을 보니 지면이 시커멓게 타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시커멓게 타서 온몸이 눌러붙어 수처럼 된 인간이 민호 쪽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다. 민호는 깜짝 놀라 그대로 집까지 도망쳤다. 민호의 팔에는 지금도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다.